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11시에 선고가 있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무료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여야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전국도 크게 달라질 텐데요.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지 박정훈 의원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선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정옥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 속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4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정세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재는 어제까지도 결정문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재판관 평일을 열고 핵심은 결정문에 담길 문구겠죠. 막바지 세부 조율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사실 앞서 지난 1일 날 선고기일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미 재판관들이 평결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각하할지 대략적인 네. 결론이 좀 도출이 된 걸로 보이고 그 최종 결정문은 이번 탄핵 심판이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거든요. 네. 다수 의견을 기초로 좀 작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이 아니고 소수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재판관이라면 누구든 이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걸 제출하게 되고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어느 정도 좀 막판 조율을 통해서 결정 요지 작성도 정리가 된 걸로 보이지만 오늘까지도 마지막 이제 평일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문안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핵심은 결국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느냐인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포고령 작성 또 발표 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네.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용, 기각 의견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는 탄핵 소추 과정의 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아까 제가 5개 정도가 핵심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네. 하나라도 좀 중대한 위헌, 위법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인용됩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쟁점이 4개였는데 그중에 1개만 헌재가 인정했음에도 네.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파면을 했거든요. 파면을 하려면 이제 현직 재판관이 8명 그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인용하면 즉각 파면되고 만약 기각, 각하가 나올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찬성, 반대 진영 모두 헌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인데 경찰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는 이 서울에 이제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는데 이제 오늘 당일이죠. 자정부터 이제 경찰력의 100%를 동원하는 이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을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헌재를 포함한 이 서울 도심권 헌재 주변이죠. 110여 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는데 한 7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헌재 앞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모두 이제 버스 차벽을 둘러서 소위 말하는 진공화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차벽과 펜스를 주변 좁은 골목길까지도 이제 차단벽을 완전히 지금 세운 상태고 어제는 이제 경찰 특공대랑 탐지경까지 투입을 해서 폭발물 수색에 나서기도 했고요. 네. 어제 이제 박현수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현장을 찾아서 경비 태세를 점검했는데 폭력이나 기물 손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신속 검거하겠다,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이 일대를 지나신 분들은 아마 교통 체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네. 낙원상가부터 이제 동십자각 이제 율곡터널까지 인근 지역은 모두 이제 도로 교통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어제 오후 4시부터는 바로 앞에 3호선 안국역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하고 있고 안국역 같은 경우에는 출구 자체가 이제 전부 다 통제가 된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선고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데 이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또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했다는 후폭풍이 큽니다.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 미국 측과의 협상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이 미국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 직후에 회의를 열고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각급에서 이제 긴밀하게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힌 건데 우려도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미국 관세 조치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서 이게 세계 경제 질서를 아예 재편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고 네. 결국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 중견 기업의 이제 지원 대책도 금방 신속하게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정치권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익 네.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현실화가 이제 됐잖아요. 미측 관세 조치 네. 여기 유감을 일부 표하긴 했지만 뭐 신속하게 대미 협상을 추진하겠다. 또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관세 조치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협상이나 물품 구매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향후 협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네, 결국 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대법원 3부가 어제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이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뭐 조직적으로 통정 매매라고 하죠. 이런 부정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 2심에서는 이제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이게 좀 관심이 가는 게 윤 대통령의 배우자 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이죠.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된 건 맞다.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반면 이제 인정을 받은 아까 전주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뭐 시세 조종을 하는 뭐 주포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다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는데 다만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서울고검에서 지금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캐내려고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인 한 명을 체포해서 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A 씨가 포함된 일당이 지난해 초부터 이 현역 장병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신저를 통한 공개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군인으로 가장해서 잠입을 해서 몇몇 구성원들에게 1대1 대화를 걸어서 이제 경계심을 좀 낮춘 다음에 결국 이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포섭한 걸로 나타나고 실제로 강원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이렇게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을 해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같은 이런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전달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A 씨가 이 대가를 실제로 건네기 위해서 입국했다가 체포된 걸로 전해졌는데 이 방첩사가 이런 첩보를 받고 위장 수사를 통해서 체포를 하는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조직 총책은 중국에 있고 또 중국 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돼서 네.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 노력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000명 넘고 부상자는 거의 5,000명에 달하는데요. 지금 각국의 뭐 구조대와 구호물자 지원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은 공항 운영이 좀 조만간 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면 구호물자가 이제 해외에서 보급되는데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다만 여진은 일단 좀 멈췄는데 문제는 뭐 결국 장비, 뭐 의료용품 부족 이런 거겠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지금 뭐 일부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현지 기온이 뭐 40도까지 치솟는 아주 무더위에다가 비가 곧 예보가 돼 있어 이런 악천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좀 창궐할 우려도 있고 문제는 아직 이제 매몰돼 있는 뭐 생존자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리면 이제 익사하게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지금 남은 구조 시간 골든 타임이 이제 갈수록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청명인 오늘 종일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과 엇비슷해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부산, 제주 15도, 대전, 대구, 광주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인근 상황인데요. 3호선 안국역은 오늘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고요. 안국역 주변 율곡로와 북촌로, 3일대로 등 주변 도로 통제 구간도 많습니다. 여기에 어제부터는 우정국로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양방향 공평교차로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이고요. 북촌로 5길과 창덕궁 1길 역시 어제부터 창덕궁 방향으로 전차로가 차단돼 반대 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또 오전 9시와 10시부터는 각각 안국역 주변과 한남동 또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출근길 이 점 피해서 참고이동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 일대와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출근 정체 시작됐고요. 공항 쪽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답답합니다. 또 성산대교 북단 쪽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데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게 계엄이 시작된 지 기준으로 했을 때 122일이 이제 지났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대혼란 상태였던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도 많이 어렵고 우리 국민들 힘들어하시는데 122일 동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 사이 국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역사의 하나 변곡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탄핵 결과를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분석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한다면서도 불안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만장일치 선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저희 물론 이 탄핵 결과를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각자의 또 희망사항에 따라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테고 또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4대4 기각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야, 이거 그렇죠. 진짜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기자들이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지금 김영두 재판관을 열심히 취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비교적 취재에 좀 응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된 분인데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이 아마 보수 쪽 의견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 갖고 있어요. 다만 저희 당에서는 한 목소리로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일각에서 비주류 쪽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훈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탄핵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각이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는 전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탄핵이 반대하는 이유도 저는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탄핵 결과가 저희 당 지도부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4.3 추념식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3 계엄 계획에는 5천 명에서 10,000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있다 말했는데 선거 하루 전에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불복의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밑자락을 계속 깔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미로 아마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불복이냐 또 승복이냐 이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뭐 질문에 보면 이제 이 승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네. 야당 지도자가 벌써부터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국가로서는 큰 불행이 아닌가. 이 탄핵 결정 이후에 탄핵이 어떤 쪽으로든 결정이 나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국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혈 사태까지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승복할 수 없다. 기각이 될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희 당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도 헌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지도자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의회 독재를 통해서 상당히 국가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치였다는 비판을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간과의 싸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서 이 사법 리스크를 다 없애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유혈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선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승복한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저희 당 지도부는 승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랬죠. 예, 승복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채널A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승복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피해가고 있어요.
피해 간다기보다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승복은 윤석열이나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인용이 됐을 경우에 승복해야 되지만 기각이 되면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본인은 승복을 안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혈 사태까지 언급한 입장에서 승복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기각이 될 경우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꾸 대통령을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근데 윤석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고 일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저는 이제 자범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범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해도 호칭을 붙이지 않고 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본인도 똑같이 기소된 상태고 일부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범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본인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도 이재명 대표에서 대표라는 호칭을 붙이는 걸 좀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가깝습니다. 의원님이 보수 대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선 윤 대통령이 밉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밉다고 한다. 이런 갈등이 이재명 집권의 자양분이 된다 하고 지적하면서 이제 그만 미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권을 안 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개인이 사실상 사당화했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사실상 사법부도 지금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어느 진영 논리에 지금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쥐는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거짓말을 좌우명처럼 여기고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을 팔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 내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탄핵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집권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의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수 내부가 철저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해요. 그러면 그게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선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제 소신이고요. 한동훈 대표와 가깝긴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은 없어야 된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이게 친윤, 친한 이런 갈등이 어떻게 보면 탄핵 찬반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선거 이후에 그러면 이 갈등을 좀 화합할 수 있는 방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은 그런 갈등의 소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갈등의 소지는 크지 않고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민주당이 아마 매주 탄핵을 또 시도할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승복을 하지 않고 또 시도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요인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또 탄핵에 예를 들어 친한계가 동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그러나 그때는 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에서 그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밑그림을 밝히셨잖아요.
개헌 얘기도 하고 임기를 다 본인이 일정 부분은 포기할 네. 각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임기에 하셨기 연연하지 때문에 않겠다고 했죠. 이제 논의를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논의를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난 2일인가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한다. 지금 이런 메시지 낸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혹시 친중 아니야? 그리고 장인이 뭐 중국하고 뭐 사업을 한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친중 아니야? 이게 다 낭설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선거법상의 상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의 이 선거법 문제 이걸 지적을 했던 건데 지방선거에서요 우리가 3년 이상 살면서 영주권을 획득한 저 외국인에게 우리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호주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국 가장 많이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그런 투표권을 줍니까? 물론 중국이 투표가 이제 어떤 네네네. 의미를 갖는지는 네네. 우리하고 다른 나라지만 네. 그런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투표권을 준다는 거는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예전부터 제기를 해왔고 이번에 고동진 의원이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이 이 문제를 법안 발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의혹 이건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걸 분명히 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도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상호주의에 맞게 그렇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게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조기 대선 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나다. 중도 확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중도 확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엄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요. 의총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좀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또 대통령의 계엄의 절박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엄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배신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물론 한동훈 대표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당을 개혁하고 보수를 혁신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 확장성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도 확장성만 갖고 집권을 할 수는 없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본령과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교집합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한 대표도 어떤 성찰과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사 리더십, 검사 정권에 대한 약간 비호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근데 검사라고 해서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원희룡 전 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검사 정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검사 정부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공감대가 보수 내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바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시대를
바로잡고 또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는 데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지금 여러 가지 질서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흐름에 맞는지 아닌지 또 한동훈 대표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시 후에 선고가 나오겠지만 탄핵 선고 이후 전국 변화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윤 대통령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당장 헌재 앞에서 싸우신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그걸 승복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이것들을 잘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고민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메시지를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용될 경우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당과 윤 대통령의 관계 어떻게 좀 정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될 경우에. 인용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 지지층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아직 구심점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탄핵이 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점점 줄어갈 수 있겠죠.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당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흡수해 갈지 또 선거 국면으로 흡수해 갈지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논의할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기각될 경우도 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밝혔죠.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각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집요하게 결국엔 탄핵을 또 시도할 거라고 전 봐요. 그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모든 걸 발목을 잡는데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개헌 논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저는 개헌 논의가 대통령 주도로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국정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정치권에 던질 텐데 저는 또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를 쉽게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게 목적이지 개헌을 통해서 개헌 논의로 갈 경우에는 탄핵을 거부하는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탄핵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안 받겠습니까?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는 개헌, 국회에서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쉽게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권에서는 뚝심 있게 개헌 논의를 통해서 전국을 돌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임기 단축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집권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임기 단축에 대한 로드맵이 금방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 1년이든 2년이든 나름대로 길게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논의에 참여하는 순간 3개월 내에 물러나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순간 본인도 개헌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민주당에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는 분위기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영향 미치겠죠. 근데요.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관세를 25%를 매겼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제 수장을 탄핵하겠다? 이게 지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진짜 집권과 표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제 수장을 탄핵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민주당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기초단체장 5곳이 관심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야당 4대1 구도에서 1대4 구도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성해야죠. 저희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야당 탓만 해가지고요. 저희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좀 어려운 삶을 보듬고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건전 재정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예, 건전 재정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돌봐야죠. 저희가 잘못했고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큰 빛을 회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나오고 그 창조적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유한 문화국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의 큰 뜻이 상당히 많이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완성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광복에 있습니다. 그 광복이 지금 미완성이고 광복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량을 이미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광복이 안고 있는 풍부한 의미가 뭐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과제와 소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밝혀서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역량이 민주주의에서 또는 한류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100년 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청명인 오늘 종일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광주 6.5도, 부산 8.7도 등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부산, 제주 15도, 대전, 대구, 광주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내일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내일은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고 경북과 제주 남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매주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계엄 직후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 바뀐 적이 없어요. 4대4 기각이고 오늘 아침에도 한 5군데 좀 이게 다 돌려보고 취재를 하셨습니까? 예, 네.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통령 측이나 여러 군데도. 그래서 아마 오늘 11시에 저는 뭐 4대4에서 잘하면 5대3 기각도 되겠다. 정정미 재판관까지도 좀 흔들리고 있다. 원래 4명에 이런 게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이걸 예측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거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거 하나 딱 같네요. 예. 8대0 이제 네. 인용으로 파면될 거를 저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도 예측하셨던 분이에요. 예, 굉장히 냉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시죠. 예,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정파성이나 희망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틀린 게 지난 작년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사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과를 또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다음 우리 방송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헌재 선고 일반적으로는 오전 10시에 하는데 이번에 11시입니다. 뭐 좀 배경이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는 일반 선거와 다른 게 대통령은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제가 그걸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1시 11시 했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오늘 9시 반에 최종 또 평일을 한번 더 합니다. 네.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듬고 오타도 잡아야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11시에도 충분합니다. 선거할 때 25분, 21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다양한 별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뭐 5분 이상 더 추가는 안 될 거예요. 한 7, 80페이지 판결문 되면 따라서 저는 30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평일하면 더 해야 되고 이래서 11시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만장일치 간단하니까 11시다. 이거야말로 이게 아전인수 중에 아전인수죠. 시간의 의미는 별로 없군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평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거에 초유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오전 10시에 했던 거는 다 기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시에 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10시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 11시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11시에 하고 인용돼서 파면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11시라서 뭐 파면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뭐 헌재가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됐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일날 아침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이제 그 선고문 써놓은 거 보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헌재가 요즘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 빼놓고는 취재가 잘 되잖아요. 뭐 이틀 전에는 평일을 2번을 열었네. 오전 10시에 열어가지고 또 오후에 한 번 더 열고 이런 것까지 다 했다라는 거는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사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3시간이 채 안 남았는데 이 혹시 변수가 있을까요? 한 3시간 만에? 뭐 저는 없다 봅니다. 네. 이미 그 어제도 2번 평일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오타가 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이 판결문이 8명이 보고 연구하들이 봐도 오타가 나오면 또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한 번 이게 번복하기도 그렇고 이 단심이잖아요. 아마 꼼꼼하게 한 번 더 이게 그 오타도 잡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게 비약이 없는지 마지막 확인인지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봐요. 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경호 문제도 있고 또 혼잡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사실은 파면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될까가 굉장히 곤란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왔다라고 보고. 이전에 이제 우리가 그 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네. 이제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파면이 된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은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네. 3월 10일 날 선고가 나오고 12일 날 7시 반쯤에 삼성동 관저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이틀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게 주어졌던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거는 내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얘기였다라는 거고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은 이거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보고 지금 이걸 메시지를 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저는 더 세게 사실상 불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안 바뀔 거예요. 예. 그동안에 하셨던 메시지들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세게 나오고 예를 들면 작년 4월 1일에 총선을 앞두고 뭔가 대국민담화 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유화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더 세게 얘기했죠. 51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불복, 승복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굉장히 뭐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했던 어떤 미완의 혁명, 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최근에 냈잖아요. 네. 미완의 혁명 이런 것들을 지지층이 함께 이거를 이뤄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안돈 주된 이유가요. 뭐 경호 문제는 이제 그 경호 문제도 있죠.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대통령실은 이제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기각되고 나서 대통령이 막 개선장군처럼 또 주먹쥐고 이러면 이게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여기 국론 통합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제가 이제 크게 우려하는 거는 제가 건의한 겁니다. 뭐냐면 이게 기각이 되면 논다. 그러면 이게 미리 정보가 누설된 거 아니야? 대통령이 기각을 알고 이게 논가 이제 파면될 것 때문에 안 놓을 텐데 이런 게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나가는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고 아마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하셨군요. 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왜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채널A 유튜브에서는 한번 뭐 비슷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용의 여론이 좀 강했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나 그쪽의 여론은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게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게 내란이었다라고 보는데 헌재가 기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봤고 이거를 이제 법리로 인해서 뭐 각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상
이게 수용할 수 있고 이거 불법을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기각이 되면은요. 오늘 내일 뭐 주말 사이에 광화문에 100만 명이 쏟아질 겁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그냥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 거의 나는 다 광화문 나가겠다. 이거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대한민국의 위험 신호로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으로 50년 전에 퇴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승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을 때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우리가 주도한 그게 아니더라도 집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어떤 주장의 논리도 있고 뭐 법리도 있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불안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왜 승복 입장을 못 밝히느냐 한마디로 그 인용을 확신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변호사를 해보잖아요. 네. 선고전이 99%는 알아요. 판사 태도만 봐도 알아요. 인용 기각을. 아마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충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나도 승복할 테니 승복하십시오. 하겠죠. 인용 확실하다면 대인배적인 승복을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각될 걸로 본인들에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법 프레임을 미리 승복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기각되면.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8대0 인용이 100% 확실하면 나도 승복할 테니까 무조건 당신 승복하시오. 이게 낫잖아요.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마 표정만 봐도 알고 있고 제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요. 만약에 100만 명 논다는데 불복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저 주위에는요. 만약에 인용되면 1000만 명이 나간다고 강화문 이러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정광훈 목사 1000만 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너무 과장이 심해서 솔직히 1000만 명은 일단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도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동시에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한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어요. 사전에도 안 했고 사후에도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죄를 할 뿐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태도로 봤을 땐 그게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뭐 이제 속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을 모아가지고 투쟁에 나설 겁니다. 본인이 했던 것의 정당성들, 이게 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지금 체제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예측과는 다르겠지만 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윤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는 거는요. 저도 변호사 한 30년 하지만 어린이들 보고 당신 그 선고 들어갈 때마다 승복하겠습니다 하고 메시지 내라고 합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승복이죠.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마다 승복하겠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에 대통령은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10,000명을 죽이려고 했니 또 이게 유혈 사태가 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분 다 선보를 안 내도 차라리 대통령처럼 차분하게 조용히라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뭐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요. 그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도 우리 정치 평론가신데 예. 이재명 대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기가 헌재의 결정이었다, 유감이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맞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체제 2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계엄을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진짜 다 나올 거예요, 거리로. 예. 이 선고 하루 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적해 준 발언 12.3 친위 구타타 계획에는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왜 선거 하루 전에 이 같은 발언을 좀 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 이게 이제 제주 4.3 네. 추념식 가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건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비극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최대 이제 사망자가 지금 3만 명 그 당시에 그래서 전체 제주도민의 뭐 11% 이상 10명에서 9명 중에 1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근데 이때도 사실은 비상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내려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있었으니까 이런 비상계엄의 역사들의 어떤 불법성들 그리고 이런 희생자들이 나왔던 것들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이게 5천 명, 1만 명의 일반인이 죽었을 거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다시 네. 한번 이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수거 대상들 뭐 1,000명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그거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연백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작년 11월까지는 1,800개만 있다가 갑자기 이게 3,000개가 늘어서 4,800개가 됐거든요. 뭐 그거를 재작년부터 준비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은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을 준비를 그러니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움직였던 거 아니냐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그 괴담 선동가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네. 드러난 게요.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 노상원은 헌재 그 정인 신청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국회 진상 규명할 때도 무당 있잖아요. 네네. 여성마에게 부르고 노상원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봐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정인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수첩에 500명 수고에 뭐 10번 이게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가 무책임하게 하는 게 문제고요. 영연백은 합참에서 이게 오래전부터 전시 대비한 거고 추미애 그때 의원이 할 때부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비무장 한 200여 명 갔는데 5천에서 1만 명을 학살한다? 이거는 이게 전두환 때도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군을 모욕하는 게 1만 명을 민간인 죽이라면 이게 명을 따를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앞으로 지도자를 꿈꾼다면 이런 무책임한 선동 아무 증거를 못 내놓고 노상훈 수첩에 그럼 저 서정호 핸드폰 메모장에 야 한 100만 명 정리해 이러면 이게 100만 명 살인입니까? 제 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하루 전에 개헌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정치개혁 부분을 자녀 임기의 마지막 부분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개헌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복귀했을 네. 때의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가 또 아니 답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 달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 우리 지도부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새로운 시작 그때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4월 4일 이후에 새로운 시작 이걸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지금 생각하는 거냐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복귀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가능성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개헌이 될까요?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개헌이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그 본인이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던 게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것만 자기가 외교만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 안 지켜질 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국내 정치에 가장 먼저 손보는 거는 국민의힘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그리고 자기 반대했던 뭐 이를테면은 반윤들 비윤들부터 손보는 걸로 국내 정치 하는 것부터 딱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전문까지 더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님. 그 개헌은 필요하다.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헌이 헌법 전문부터 충돌할 겁니다. 5.18 뭐 이념을 였느냐 안 였느냐 쉽지는 않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이 가능한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임기 단축?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날아가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구속되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개헌할 거예요. 이쪽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나 어렵다. 이렇게 보고 유일한 개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완전히 뭐 피선거 박탈 형이 놓으면 가능할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광장의 대결입니다. 민주노총 탄핵이 기각되면 7일부터 총파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광장의 대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되죠. 네, 걱정되고요. 많이 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제 인용돼서 파면됐을 때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여러 명이 4명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게 막 경찰차 탈취해가지고 뭐 운전해서 들이받아서 대형 스피커가 무너져서 막 깔려 죽고 막 이런 진짜 안타까운 뭐 진짜 허망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은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가능성은 전 계속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하루 이틀 이게 지속이 계속 이게 그렇게 경찰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대부분은 평화롭게 집회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서부지법 뭐 이렇게 침탈하고 이런 식의 극우들이 하는 행동을 민주 시민들이 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격화가 되면은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려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민노총이 왜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노동 상권도 보장하고 노동법도 있지만 노동 조건의 그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파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탄핵하고 이게 노동 조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민노총이 나섭니까? 그러게 민노총이 지금 밑에서부터는 상당히 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일부 이제 그 강성 귀족 노조원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2030 세대나 비정규직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많이 민노총도 흔들흔들해요. 실제 민노총 집회 가면 뭐 한 500명 이런 집회도 많아요. 따라서는 뭐 민노총이 총력 투자하는 불법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국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는데 윤 대통령, 윤심 후보 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거를 조금 본인의 과오로 인정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 기각될 거다 말씀하시지만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많고,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선 후보도 여당 대선 후보보다 더 주목받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이제 출연할 거라고 봐요. 예. 이제 왜냐면 그 전에는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많지만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뭐 극우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하고 집회도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게 신스틸러거든요. 근데 그냥 신스틸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를 자기가 꿰차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딱 지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배신자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선 후보로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국민 추천 후보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옥중에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할 때마다 판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대선 치르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아마 뭐 대통령이 누굴 노골적으로 밀거나 뭐 유튜브 출연 이거는 괴담 중에 괴담이고요. 괴담이야. 예측이지 예측. 그거는요. 우리 그 윤석열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누가 윤심이 가 있는 후보는 더 잘 알아요.
아마 근데 그 김문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윤심이 실린 후보들이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게 반윤 후보들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지대에 있는 게 홍준표, 오세훈인데요. 요즘 이게 중간 지대가 제 취재 많이 돌았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조기 대선 많이 염두에 두다가요. 지금 조기 대선 가면 오세훈 시장도 아주 힘듭니다. 바로 이게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지 때문에 사례 치명상을 받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세훈 시장 측도 정상 대선이 나을 거예요. 지금 조기 대선 하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도 이게 탄핵기가 걸어올린 게 야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강하게 조기 대선은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요 정도다. 나머지는 게 다 정상 대선으로 돌아섰다. 저는 이렇게 취재합니다. 혹시 그런 어떤 친윤, 반윤 뭐 이런 여권 잡룡들이 같이 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관계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게 안 좋아요. 근데 호칭이 없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좀 봐요.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 체제가 공고해졌는데 비명계 입지는 좀 어떨까요? 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 나오면서 사실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부 경선 그 말은 이제 뭐 대선은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대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유리하겠지만은 내부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봐도 끝났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실 분들이 좀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당대표 두 번째 당대표 선거도 거의 90% 가까이 나와 80% 후반대 나왔거든요. 그때 당대표 득표율.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되고 뭐 이러면서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더 이거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이 더 강해졌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대 이재명 도우미는 윤석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 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도와줘서 뭐 계엄도 일으키고 뭐 석방도 되고 메시지도 내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에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변수는 좀 없을까요? 저게 꼭 하루에 하나씩은 동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100%게 동의하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도와주는 도우미도 이재명입니다. 네, 이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제 탄핵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민주당 표결 여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최상목 지금 부총리를 탄핵을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헌법 위헌적인 행위들을 해왔고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뭐 저도 지금 그때 지난주에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를 바로 탄핵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 하지만은 이게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한 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렇게 탄핵이 됐지만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은 거의 3달 그냥 임명을 안 했어요. 이 정도면은 실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내각에서 벌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은 이게 대선을 치르려면은요 60일 안에 치르게 돼 있잖아요. 파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데 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압박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본회의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예. 실행할 거다. 예, 저는 실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만 이제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거는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보다 이게 강경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저는 인용이 돼가 조기 대선 가면 안 할 거로 봐요. 그러면 이게 등도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풀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각되면 이게 막 줄 탄핵할 거예요. 그때 되면 이게 최상목도 하고 심우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하면 한덕수 총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국무회의 마비될 정도로 탄핵할 수도 있겠다. 왜 기각이 됐을 때는 뭔가 지휘청을 달래고 화풀이 분풀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아마 저는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건 속 숨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Y,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면서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올라갑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전주를 이제 모객을 해서 관련된 돈으로 가장 통정 매매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제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시세 조정의 목적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한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로 이제 올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90명으로부터 한 157개의 계좌를 동원해서 이 허위 매매를 주도했고 그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계좌 3개도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고 통정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거래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2심 항소심에 올라가서 일부 무죄 받았던 2명이 유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9명 전원에게 이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이고 그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를 좀 주목을 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조작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 주목을 받았던 점은 결국 전주로 불리는 손모 씨입니다.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비슷하게 돈을 제공하고 계좌를 제공하고 관련된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무죄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이 사람보다 계좌 수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 씨의 유무죄 판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갔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이 손모 씨에 대해서 계좌를 제공하고 금전적인 어떤 쩐주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사실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하다. 실패한 시세 조정 행위였고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이제만 1심에서 기소를 했다가 검찰에서 예비적으로 그러면 정범,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을 도우려는 이사는 있었다. 방조 혐의로 이제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주범으로서의 공모관계가 불인정되더라도 도우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하는 사실을 알았고 이걸 편승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실질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렇게 주범의 범죄 행위들을 용이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방조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사실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라고 이제 유지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때문에 관심이 증폭됐었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인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은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을 시기를 2010년 10월 21일 기점으로 나눠서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1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일부 1차 그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은 단절된다. 왜냐하면 1차 때 활동했던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범이 달라지는 관계 등으로 이제 관계가 단절돼서 1차 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소시효 만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2차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 동원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 건노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2009년부터 이제 관계를 하면서 처음엔 비상장 회사였는데 비상장 했을 때 비상장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한 4,000주 그리고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한 6,000주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초기 투자했던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권오수 회장이 주범이 돼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주가 관리를 하고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도 다량의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가 조작의 실체나 이 사람들의 행위를 몰랐겠느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이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죠. 그 당시의 이유는 뭔가요? 네, 검찰에선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서 초기 투자금 5억을 이제 모녀가 투자한 전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 대표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 그리고 호재가 있다라는 점을 신뢰해서 회사에 투자하였던 것이고 시세 조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부존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출된 간접 증거라든가 정황 증거를 모아서 모두 살펴보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인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인식을 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와 정반대되는 증거도 동시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도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통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것이고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부실하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돼서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해달라라는 이제 신청으로 들어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아직 최종적으로는 항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계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기 수사 이게 어떤 법률적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1차적으로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 처분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상급 검찰이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수사를 해달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불기소 기소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있잖아요. 네. 이 처분 권한에 오판과 오류가 있을 것을 대비한 불복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상급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고 이거는 그 하급심 검찰에서 판단한 게 좀 부족하네, 문제가 있네, 더 수사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항고 기각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확정시키는 절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 사유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은 그 이창수 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 사유에 대해서 중대한 위헌 위법이었고 관련된 주장들과 관련해서 검찰의 재량적 판단 내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한 3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환 조사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결국은 소환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제 경호처의 제3의 장소에서 사실 검찰들이 소환되는 모습으로 비치듯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지나치게 편의 제공을 통해서 편파적으로 특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호상의 문제나 종전의 갈래나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에 비춰봐서 이렇게 장소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불소집한 것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이제 판단한 중에 이제 야권이나 일부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아니 다른 공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자나 메신저나 PC나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게 네. 부실이다,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아하. 하지만 그 당시 검찰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미 수사가 개시된 지가 4년이 지났고 또 시세 조정이 일어난 후로부터도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도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물증과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일부 진술만으로 이것을 기소하기는 판단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 고유의 권한인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권 행사 내에서 검찰도 증거가 부족한데 기소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수사를 잘했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고 그 판단은 결국 검찰의 몫이니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검찰이 이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찰이 가장 들여다볼 만한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심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범들에 대한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 형식으로 이제 보고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한 게 있는데 네. 결국은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손실만 봤다, 이런 주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모녀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총 23억의 매매 차익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서가 일단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가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기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아주 일부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요. 검찰은 검찰 본연의 판단을 잘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은 기대하기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세 조정에 이를 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범으로서 공범으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시세 조정에 가담해라는 생각은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손모 씨처럼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도 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거니까 그걸 편승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런 의도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라고 한다면 방조죄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조의 고의라는 것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 점을 한번 더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의 수사는 개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야당에서 특검법을 또 여러 차례 발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아니면 뭐 특검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의대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97%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수업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다고요? 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복귀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의대 복귀 시한, 그러니까 지난달 거의 31일까지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요. 한 96.9%, 그러니까 97%가 복귀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빅5라고 하는 이제 의대들을 보면 사실상 복귀율이 100%였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93% 정도. 가장 낮은 이제 복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인제대였는데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귀는 했는데 수업 참여율, 그러니까 수강을 정말 실제로 수업을 참여해서 이제 뭔가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의대에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 단체 의대협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이제 수강률을 보면 3.8% 선에 그친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투쟁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게 또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가 있는 이제 대학 총당단은 수업 거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만약에 수업에 불참하게 되면 학칙에 따라서 유급 재적 처리 가능하다라고 이제 압박도 하면서 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다른 대학생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특혜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도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도수 치료입니다.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한 번 더 개편이 되는데 도수 치료, 미용 주사 등은 이제 보장해서 아예 빼는 고강도 대책입니다. 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는 뭐 도수 치료 그리고 근육 재생 도와주는 그 체외 충격파 그리고 뭐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이제 그런 미용 주사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이 과잉진료 논란에 항상 이제 좀 단골로 주목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네. 근데 이제 또 정부가 이제 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이번에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네. 가입자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숫자로 그냥 좀 단순화시키면 또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겠다라는 게 사실상 건강보험이 안 되는 그 비급여 항목에 이제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과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를 구분하고 비중증인 비급여의 혜택을 좀 대폭 축소하겠다. 그래서 통원 같은 경우에도 한 해가 아니라 일일에 2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든지 입원 같은 경우에도 비용의 절반을 환자가 내야 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수치료라든지 뭐 미용 주사는 100%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대책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들이 기존에 이제 가입돼 있는 분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2013년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이후에 5세대만 재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2013년 이전에 가입한 한 1,600명 정도 되는 1,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갈아탈 의무가 없어서 혜택을 또 그대로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래도 초기 가입자들의 계약을 이제 돈을 주고 뭐 사는 방식이 다양한 검토가 중인데요. 해지를 좀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있어요. 약관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건데 막 소급을 해서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저기 보험을 가입할 때 그런 걸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정성이나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도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르셨네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역대 최악 산불에 따른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받게 놓인 이방인들 피해 사연도 알려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대형 산불이 난 지역이 뭐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이렇게 좀 면단위, 이제 군 단위가 많다 보니까요. 네. 국제 결혼을 해서 뭐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6천 명 정도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부가 그 경북 산불 사태로 국내에 사실 체류 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류 자격을 변경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신청을 못해서 그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이제 전락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집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뒀던 뭐 여권 아니면 중요 서류들이 다 불에 타버려서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게 좀 더 그런 범칙금을 좀 면제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연장을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또 중요 서류들도 다시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제 나서서 조금 뭐 도움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 근로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입국을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경북에서도 어떤 진짜 피해들이 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가지입니다. 이 제주도가 다시 또 이 문제에 휩싸였네요. 네, 제주도가 이제 최근에 인기 지금 드라마 촬영지로 다시 뜨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날씨도 좋아지고 봄이다 보니까 축제들도 많이 열려서 많이들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또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에 이제 한 글이 올라왔는데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한 축제에 이제 방문한 이제 방문객이 글을 올린 거예요. 순대 6조각이 25,000원이다. 라면서 사진과 글을 함께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에 비해서 음식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도 나도 거기 갔었는데 뭐 풍선 하나에 27,000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가지 가격에 이제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축제도 망치고 그 지역 이미지까지 망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 성수기 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또 이 바가지 요금 문제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논란이 됐던 축제의 그 지자체에서 해명 자료도 내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계획까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바가지 없는 축제를 우리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단속반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게 또 봄꽃 축제부터 분명히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은 축제들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번엔 바가지 요금 없이 좀 이런 잡음 없이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음식 때문에 좀 이런 일을 좀 몇 번 겪지 않았나요? 지난해에도 뭐 그 돼지고기 뭐 이런 식당에서 너무 뭐 적게 줬다 아니면 이게 약간 뭐 원산지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흑돼지가 유명한데 뭐 비계 부분이 너무 많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네. 그러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 땅꺼짐입니다.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망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땅꺼짐 위험도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땅 꺼짐 위험도 지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마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강동구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집안 침하 가능성이 이미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전역에 땅 꺼짐 이제 위험도가 좀 큰 지역들을 이제 평가한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러겠죠. 시민들에게 네.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차량이 빠지면서 운전자 뭐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가 또 다치고 뭐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그걸 계기로 땅 꺼짐 위험도를 한 5단계로 평가하는 지도를 이제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네. 이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 자치구 그리고 뭐 네. 공사 관계자 이렇게 소수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위험 단계가 알려지게 되면 또 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계속 이제 비공개 방침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땅 꺼짐 발생한 지역을 보면 가장 위험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사실이 사실 사고 전후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지금 비난이 좀 휩싸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서울 곳곳에 뭐 영동대로도 그렇고 대규모 이제 지하 공사가 또 진행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 위험도를 알아야 뭐 대비를 한다든지 좀 조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강동구 그때 보면 이제 하는 이제 오토바이 차량 분이 또 그런 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도 이걸 공개해야 된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열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이게 참 맞습니다. 발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서울시의 고민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마지막 키워드 위약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 쪽에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취재를 했던 상황인데 대형 산불로 주택이 다 타버렸으니까 네.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용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약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 통신사 이제 상담원 분이 그거는 그럼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뭐 재난 지역이라든지 뭐 재난 사태가 선포되지 않았던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통신사가 해명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안내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던 그건데요. 네. 실제로 이런 산불 피해나 이런 뭔가 재난을 겪게 되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미 약간이 변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통위에서도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안내하도록 이제 통신 3사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면 당연히 할인 반환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신청 절차도 이제 간소화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통신사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 산불이 났던 지역이 노령자층이 그렇죠. 많은 애기다 보니까 좀 편리하게 상담을 하고 쉽게 이해하고 또 아무래도 간편하게 좀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창구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도 이제 통신사에 그런 전담 창구를 좀 만들어라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또 안내를 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정치권은 결정에 승복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